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 대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시급 10,000원을 받는 노동자가 단위 기간이 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7%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일감의 양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이 줄어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발합니다. 한국노총은 단위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시급 10,000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은 총 7%인 78만 원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업주가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으로 배치해 평균치를 주당 40시간으로 맞추면 A씨는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A씨는 6개월 동안 1,040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1,040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A씨는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돼 50%의 가산수당을 포함 총 1,118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단위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면 A씨의 임금은 117만 원 줄어듭니다. 특히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가 오는 22일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하루 전날 총파업대회를 엽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16만 5천 원 정도이며 노동시간은 2년 전 대비 약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 수준에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건설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16만 5,300원이며 연간 평균 소득은 3,43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한 달간 평균 1.3개의 건설 현장에서 20일 정도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반장의 경우 연간 평균 임금은 4,380만 원, 기능공은 3,770만 원, 일반공은 2,867만 원 정도로 직군별 차이가 큰 편이었습니다. 적게나마 노동시간이 줄었고 휴일 근무를 택하지 않는 노동자도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23분을 일하고 1시간 43분을 쉬는데 2년 전보다 근로시간이 18분가량 줄었고 휴식 시간은 3분 정도 늘었습니다. 일요일엔 휴식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7%로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제도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았다는 응답은 85%였지만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은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등 건설 현장 편의시설은 불편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해서 노동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법률 검토 의견을 지난 16일 개정안을 심사 중인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된 모든 시간을 추가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사업장별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이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다음 달부터 대규모 인사 태풍이 예상됩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사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만 100명이 넘습니다.
KB금융지주 주요 계열사 사장 14명 가운데 9명의 임기가 올해 마무리되고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 13개사 중 11개사 CEO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이번 대규모 인사에는 지난해 채용비리 여파와 최근 금융권에 부는 디지털화 바람, 경영진의 장기 계획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갑질의 각종 불법 논란이 불거지며 11개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겨우 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공사업법 개정과 경영참여를 내걸고 등장한 사모펀드로 이번엔 경영권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물벼락 갑질로 시작해 온 가족이 갑질, 밀수, 횡령, 폭행, 불법 학위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의혹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한진그룹 오너가 11개 정부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나섰지만 다행히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총수 일가의 경영권은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또 바뀌며 두 번째 위기가 닥칠 조짐입니다. 먼저 부담스러운 것은 항공사 임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정부의 항공사업법 개정입니다. 270억 원대 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조 회장이 재판에서 벌금형만 받아도 경영권을 잃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회장님 유지하실 겁니까? 대답할 시간이 아니에요. 더 큰 부담은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경영 참여를 선언한 점입니다. 사모펀드 KCGI가 만든 그레이스 홀딩스가 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 9%를 1,300억 원에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한진칼 7명의 이사와 감사 중 조 회장 부자와 사회이사 1명을 뺀 4명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KCGI가 국내외 기관 투자가와 소액 주주를 모아 독립적 이사 선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8%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 서신을 보내 압박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갑질 폭로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해 우호 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진 총수 일가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2008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현대차의 상황을 좋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 대규모 협력 업체까지 딸려 있는 상황이라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현대차. 올 3분기 영업이익은 2,88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76%나 줄었습니다. 2010년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한 이후 분기 기준 최저 수준입니다. 주가 역시 9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원 선이 붕괴돼 한때 9만 9천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년 전 16만 5,500원까지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인데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겁니다. 중국과 미국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데 굳건했던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은 지난해 반토막 났고 올해도 경쟁업체에 밀려 전년 대비 10% 성장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매만지고 있는 최고 25%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현대차를 비롯해 85만 대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여파는 2, 3차 부품업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에 딸린 협력업체만 5천 개가 넘는데 이대로 가면 그대로 고사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최근 14조 원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경영권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권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힘을 정부가 보태줘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어떤 관세율 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켜나갈 수 있도록 민간과 좀 협력해서 다양한 어떤 외교적 노력을. 시장 요구에 제때 부응하지 못한 제품 구성과 경직된 노사 관계는 현대차 내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의 브랜드 파워가 최근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브랜드 연구소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중국 기업이 12개 포함됐습니다.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 모바일이 아시아 브랜드 중 가장 높은 10위에 올랐으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중국 IT 기업인 텐센트가 각각 14위와 16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이 19위에 올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일하게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건설업계 병폐로 꼽히는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건설공사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 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악일 정도로 일자리 기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한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러다 보니 스펙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진 탓에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 관문 뚫기가 어려워 청년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공산품의 사양을 뜻하는 단어 스펙. 취업준비생들에겐 이 말이 학력, 경력 등 능력치를 표현하는 단어로 개념이 바뀐 지 오래입니다. 과거 취업준비생들이 정량형 스펙에 집중했다면 최근 취준생들은 경험형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가 학력, 영어 성적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까지 요구하는 탓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은 되게 막 화려한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 연수나 특별한 인턴 경험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 수업 듣기에도 벅차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의치 않고.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지난해와 올해 1000대 기업 신입사원 합격 스펙을 분석했더니 직무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격증 보유자 비율은 올해 67.1%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나 뛰었고 인턴 경험자도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증가한 35.1%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스펙 경쟁이 더 치열해져 과거보다 취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수요는 여전하고 전체적으로 고스펙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자신만의 장점을 어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한 스펙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꾸만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악순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내구성 실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입니다. 튼튼해서가 아니라 종이장처럼 너무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인데요. 한 달 월급에 맞먹는 값에 사려고 마음먹기도 쉽지 않은데 사시려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This is the new iPad Pro. 지난달 커다란 환호와 함께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공개됐습니다. 하단의 홈 버튼이 사라져 화면은 더 커졌고 두께는 종전 제품보다 15% 이상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출시 2주 만에 내구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외국의 유명 유튜버가 아이패드 프로가 얼마나 튼튼한지 실험한 영상을 올린 건데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다시는 못 쓸 정도로 심하게 구부러진 겁니다. A tablet the size of a piece of paper folds like a piece of paper. 전면부 유리도 가루가 되도록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기 이틀 전에는 미국 현지에서 아이폰 X의 폭발 사고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품 충전기를 꽂아놓고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던 중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더니 폭발했다는 겁니다. 공개된 사진은 아이폰 앞뒷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선명합니다. 애플은 사고 접수 후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구형 아이폰의 의도적인 성능 저하에 이어 폭발해 종이장 아이패드 논란까지 제품 가격을 대폭 올린 애플의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서울 곳곳에 터줏대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서울 곳곳에 터줏대감이 사라진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신촌입니다. 이 신촌 로터리에 위치한 그랜드마트는 이제 빈 매장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그랜드마트는 1995년 문을 연 뒤 20년 넘게 신촌의 사거리를 지켰던 신촌의 터줏대감이었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프라인 마트들을 치고 성장하며 그랜드마트는 점차 어려움을 겪으며 적자난에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빌딩 전체를 다 쓸 정도로 대형 쇼핑몰이었지만 2012년엔 기존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을 운영하던 매장 규모를 지하 2층으로 축소하며 적자를 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올해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이 신촌의 그랜드마트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 대학의 학생들이 MT를 갈 때마다 늘 들렸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이 신촌 로터리를 지날 때마다 보였던 곳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럼 그랜드마트가 있었던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이마트에 삐에로 쇼핑이 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촌 상권은 20, 30대 소비층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신촌의 알짜 자리인 그랜드마트 부지에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촌 내에 사라진 랜드마크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하원 아나운서, 혹시 신촌의 맥도날드 앞에서 약속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럼요. 이 신촌역 바로 앞에 있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때면 늘 맥도날드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럼 맥도날드 역시 사라지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신촌의 만남의 장소였던 맥도날드는 현재 이마트에 H&B 스토어인 부츠가 입점해 있습니다. 맥도날드 역시 1998년 개점 후 20년 만에 문을 닫은 건데요. 이처럼 전통적인 터줏대감들이 올해 유난히 문을 닫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큽니다. 6년 전인 2012년 2분기 신촌 일대 상가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3,50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38,000원으로 24.6%가 상승한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상권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38,000원인 강남역과 39,000원인 가로수길의 임대료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자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 폐점한 그랜드마트의 대체 매장으로 거론되는 삐에로 쇼핑이나 맥도날드 자리에 입점된 부츠는 모두 이마트 소속이네요. 결국 이제 노른자위 매장들은 이 대형 유통업체를 끼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때 폐점 위기에 처했던 신촌의 홍익문고의 경우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임대료 풍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뭘까요? 네, 다행이면서도 슬픈 이유는 맥도날드의 경우 임대료를 통해 운영됐던 매장이지만 이 홍익문고의 경우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 여전히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임대료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셈이죠. 물론 건물주가 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두 건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로 2가 보신각 근처에 위치한 한국 파이로트 만년필 매장,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해마다 보신각을 칠 때면 커다란 간판 때문에 어김없이 방송국 카메라에 잡혔던 곳인데 올해부턴 이 파이로트 만년필 간판을 못 보게 됐습니다. 네, 파이로트 건물은 그야말로 종로가 아닌 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파이로트 건물마저 보지 못하게 된다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이 파이로트 빌딩은 창업주인 고 고홍명 회장이 1967년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타종 행사는 물론 종로에서 열렸던 민주화 집회, 월드컵은 물론 중요한 행사 때마다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며 역사를 함께 걸었던 건물이었죠. 하지만 한때 입학 선물 1위로 손꼽혔던 만년필이 2000년 중반 들어 영업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6년 고 고홍명 회장이 별세를 한 뒤 이 빌딩 소유권은 분할 상속되며 이듬해 매각 대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엔 1978년에 문을 연 뒤 정재계 인사들의 사랑을 받았던 중식단 함지박이 폐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과 임대료, 트렌드의 변화와 같은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앞으로 폐점을 결정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20년을 넘게 해당 지역을 올곧이 지켰던 터줏대감들이 한순간에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먹먹한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단순히 시대의 변화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외부적인 조건들이 많이 개입된 듯합니다. 유난히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은 해입니다. 하루빨리 시장과 경기가 정상화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